자, 이번 시간에 재고자산 원가의 구성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재고자산 원가를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자, 상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함 항목 결정. 자, 먼저 적송품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그림 좀 그릴게요. 자, 여기 위탁자. 내 물건 좀 팔아줄래? 하고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위탁자. 자,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적송한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물건을 갖다 이제 받은 사람, 수탁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번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11번가. 그럼 이제 소비자가 이제 카드 결제하거나 뭐 하겠죠? 소비자. 카드 결제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다.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 내 물건 좀 팔아줄래?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결제를 하죠. 판매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때 이제 적송할 때 적송 운임이 발생돼요. 적송하면서 운임이 발생된다. 요거는 원가 처리로 들어갑니다. 자, 보낸 물품을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적송품. 그 적송품의 원가 처리로 들어가요. 적송 운임을. 취득 원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런 위탁 판매에 있어서의 수익 인식 시점. 우리 기업회계 기준. 언제 수익을, 매출을 인식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적송했을 때 인식하느냐. 뭐 판매했을 때 인식하느냐. 아니면 수탁자가 이제 나 이렇게 팔았습니다. 내 수수료 띄고 너한테 지급될 게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뭐 송장을 이렇게 보내왔을 때 그때 인식하느냐. 다양할 수 있겠죠. 바로 수익 인식 시점은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따라서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매출이 인식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적송했을 때, 뭐 송장 보내왔을 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수익 인식 시점. 자, 따라서 자, 물건을 보냈는데 얘가 이제 팔다가 남은 게 있겠죠. 미판매분. 자, 따라서 수탁자가 미판매한 거, 판매하지 않은 거 내 창고에는 없죠. 이미 보낸 거기 때문에 내 창고에는 없습니다. 얘가 이제 팔다가 남은 게 있어요. 미판매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탁자입니다.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돼요. 창고에는 없어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주고 우리 문제에서 기말재고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면은 창고에는 없어도 팔다 남은 미판매분이죠. 수탁자가. 이거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집계를 할 때. 자, 그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제 시송품을 보겠습니다. 시송품. 자, 시송품은 일단 물건을 뿌려버립니다. 한번 써봐라. 써보고 결정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고 사고 싶으면 사고 일단 써봐라 하고 뿌려버려요. 자, 이게 우리 실무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이제 MC 스퀘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들으면은 뭐 집중력이 향상되고 뭐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직장인들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한다고 그래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그게 이제 MC 스퀘어, 그리고 아인슈타인 공식이죠. 아인슈타인, 에너지는 MC의 자승이다. MC 스퀘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이제 막 뿌려버려요.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써보고 안 사고는 못 베긴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뿌려버립니다. 자, 이걸 이제 시송한다 이렇게 말해요. 시송.
자, 소비자에게 시송, 보낸다. 자, 이렇게 미리 써봐라 하고 보내는 이 물건, 이걸 우리가 시송품 이렇게 말합니다. 시송품. 자, 그럼 얘가 이제 얘한테 살게 전화가 왔어요. 돈이 입금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꽤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런 시송 판매에 있어서의 수익 인식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살게 한대. 요때야. 요때 수익을 인식하라. 자, 우리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한 날 수익을 인식한다. 사겠다, 살게 라고 사겠다는 그 매입 의사 표시죠. 자, 이러한 매입 의사 표시를 한 날 수익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자, 교재에 따라서 매입 의사 표시 없는 시송품은 창고에 없을지라도 기말 재고에 포함된다. 됐죠? 보냈는데 매입 의사 표시가 있다 그러면 판매된 겁니다. 매출이에요. 매입 의사 표시가 없어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창고에는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기말 재고에 이걸 갖다가 매입 의사 표시 없는 부분을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기말 재고에 집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시송 판매액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품을 보겠습니다. 저당 상품. 자, 말 그대로 저당 상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당 상품은. 담보로. 자, 상품을 A라는 사람한테 담보로 줘요. 담보로. 자,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해서 A로부터 돈을 차입해요. 자, 이런 거랍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전된 게 아니죠. 차입한 금액을 얘한테 갚았다. 그러면은 이 담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얘 거예요. 여전히 얘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 차입한 차입금이죠. 이거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채무를, 야, 나 못 갚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드디어 이 담보로 제공된 상품이 A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담보 제공 요 자체로서는 실질적인 이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채무 불이행으로 진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때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뭐다? 담보 제공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저당 상품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밑에 그 재구매 조건부 판매 상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재구매 조건부. 이건 참고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죠. 자,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이제 B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상품을 팝니다. 상품이 넘어가죠. 자, 그거에 대해서 얘는 이제 지급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급했다 해보겠습니다. 지급 100. 그 다음에 얘가 B에게 상품을 팔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어떻게? 내가 일정 시점에 다시 사겠다. 재구매를 하겠다. 다시 사요. 상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얘한테 이 상품에 대한 대가죠. 가져오면서 재구매를 하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실질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결국은 상품을 담보로 해서 이게 형식 자체만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넘어갔다가 돈 100원 빌려다가 이자 붙여서 20원 이자 붙여서 120원 지급하는 상황이다. 자금 그냥 차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매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질이 뭐다? 담보로 한 차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원 꿔다가 120원, 이자 20원 붙여서 120원에 갚았다. 이런 차입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따라서 단순한 그 자금 차입 거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넘어갔어도 포함시켜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어쨌든 재구매 조건부 상품. 요거는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자, 팔았는데 반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품률이 추정 가능하다. 내가 판 거에서 일정 10%만큼은 반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판매된 걸로 봐요. 일단 판매된 걸로 본다. 따라서 더 이상 내 재고자산이 아니죠. 나의 재고자산에서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판매된 거로 보는 거니까. 자, 하지만 팔긴 팔았는데 반품률, 얼마가 반품이 될 줄을 몰라요. 반품률의 추정이 불가하다. 이럴 경우에는 판매로 보질 않아요, 이거는. 아예. 판매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창고에 없을지라도 재고자산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언제? 자, 우리 교재 봅니다. 반품률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판매로 보아 반품률을 적절히 반영하여 판매자 재고자산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 반품률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인수 수락이나 반품기간 종료 시점이 될 때까지는 판매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기간이 종료됐다. 그 시점에 가면은 그때 이제 판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하는 얘기고. 자, 그다음 할부 판매 상품, 할부 판매. 판매를 하면서 대금을 1년 후에 1,000원 받기로 하고 2년 후에 1,000원 받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할부 판매죠. 대금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자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왜? 할부 판매는 수익 인식 시점이 인도 시점이에요. 인도. 대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다 할지라도 할부 판매는 내가 물건을 넘기는 순간 판매된 걸로 보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기 연불 조건 매입 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뒤에 자, 매입을 했는데 돈을 갖다가 내가 1년 후에 1,000원 주기로 했고 2년 후에 1,000원 주기로 했고 3년 후에 1,000원 주기로 했고 이렇게 했어요. 주기로 한 금액을 나눠서 준다. 이게 장기 연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기 연불. 매입을 하긴 했는데 그 구입대금이죠. 구입대금을 이렇게 쪼개서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고 있죠.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회계 원리 모르고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뒤에 이제 우리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가서 자세히 할 거고 지금 그냥 얼핏 윤곽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매입 채무가 인식되는데 이제 매입 채무 자체가 3년짜리죠. 그러니까 장기 매입 채무예요. 자, 내가 줄 그 액면입니다. 명목 금액. 총 줄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0이에요. 합치면은. 3,000인데 매입한 상품이죠. 자, 이 상품은 3,000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회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게 항상 현재 가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년 후 1,000원의 현재 가치.
2년 후 1,000원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3년 후 1,000원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 이걸로 다 돌려요. 이 과정은 뒤에 이제 채권 채무 현재 가치 평가에서 할 겁니다. 자, 해봤더니 현재 가치가, 현가가 2,800이다 해볼게요. 그럼 2,800만큼을 상품의 취득원가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 금액 200이죠? 200. 요거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 해서 현할차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현할차.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잡도록 이렇게 돼 있고, 추후에 이제 상각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이 인식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요 200원은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인식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 가치 평가에서 장기 연불 조건 매입 상품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더라.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건설 자금 이자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자금 이자. 자, 뒤에 이제 차입 원가 자본화에서 배울 거예요. 자, 미리 좀 보시면은. 자, 뭔가 이제 재고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주 거액입니다. 거액이에요. 돈이 없어요.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빌려다가 이제 쭉 있다가 이제 일정 시점에 가서 그 돈으로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 발생하더라. 이 이자 비용을 우리가 건설 자금 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매입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을 보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거기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 자금이자 자본화와 비용 처리 중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발생된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매입한 이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의 원가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 규정입니다.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에도 상관없고 이자 비용을 재고자산의 뭐다? 매입 원가, 취득 원가로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이걸 자산화 또는 자본화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을. 자, 두 개 중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다. 자, 거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중 그 재고자산의 기말적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포함 항목을 들어가야 되느냐 제외시켜야 되느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전반적인 얘기가 폭파가 됐어요. 이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요 확실히 하셔야 되고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흐름과 관련해서 단가 결정 방법하고 이제 수량 결정 방법이 나옵니다. 수량 결정 방법. 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인플레이션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는 뜻이에요. 물가 상승 하에서는 구입 가격이 계속 변해요. 기초에 있던 건 100원짜리인데 2월 달에 구입한 거는 또 200원으로 올랐고 3월 달에는 250원이 됐고 이렇게 다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른 재고자산이 다 섞여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판매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판매해서 나간 게 이게 100원짜리 단가 100원짜리 재고자산인지 200원짜리인지 250원짜리인지 이걸 갖다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한 개당 단가, 한 개당 그 재고자산의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법이 우리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은 그야말로 물건이 들어올 때 거기다 꼬리표, 가격표를 붙입니다. 이건 200원짜리야. 그러면 그걸 딱 집어다가 팔면 200원짜리가 나간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개별법이고, 그다음 가중평균법. 100원짜리, 200원짜리, 250원짜리 쫙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전체를 평균을 내요. 전체에 대해서 한 개당 평균은 얼마다. 가지고 200개가 나갔다. 그러면 200개 곱하기 그 평균 단가 하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중평균법인데 요건 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요건 뒤에서 계산을 통해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선입선출법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FIFO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in, first out. 맨 처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기초에 100개가 있었고 100원짜리가 그 다음 기중에 얼마가 들어왔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것부터 기초에 있는 100원짜리가 먼저 팔려나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 후입선출법 리포라고 돼 있죠. last in first out이에요.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합니다. 기초에 있었고 단기에 매입이 있었다. 그럼 어떤 것부터 요 매입된 거 얘 놔두고 최근 거죠. 요게 먼저 판매됐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가를 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표준원가법 표준을 설정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참고 그냥 요런 것도 인정하고 있구나. 그 정도. 그다음 소매제고법 요거는 기말제곱 매가에다가 원가율 곱해서 계산하게 돼 있는데 요건 뒤에서 별도로 소매제고법을 별도로 계산형해가지고 폭발을 시킬 겁니다. 뒤에서 볼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참고해 보면 단위 원가 결정 방법 적용해서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하다. 그 다음에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에 따라서 유사한 경우에는 위에 있는 동일한 단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구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 요거는 다른 단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수량 결정. 자, 기말재고. 자, 기록을 하죠. 기초에 몇 개가 있었고, 단기에 몇 개가 매입이 됐고, 판매가 몇 개가 됐고, 기말에 창고에 몇 개가 있고, 이 수량 몇 개가 남아있느냐, 이걸 갖다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 선택해야 돼요, 이 중에서. 회사가. 사례를 좀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1월 1일 날 기초에 10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매입을 했는데 매입된 개수가 50개다 해볼게요. 그 다음 9월 30일 날 판매가 됐습니다. 9월 30일 매출 몇 개가 판매됐냐면 40개가 판매됐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조사를 해봤더니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 어쨌든 뭐 몇 개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10개 플러스 50개, 60개에서 40개 팔렸기 때문에 창고에는 20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창고에 가서 실제로 딱 보니까 실제 15개뿐이 없어요. 그럼 5개는 어디 갔습니까? 사라져버렸죠? 이걸 우리가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모가 5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계속기록법. 자,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장부에다가 입고된 거, 매입된 거 얼마, 판매된 거 몇 개, 입고된 거 몇 개, 판매된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장부에다가 입출고를 그때그때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기록법.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기록법의 수량을 좀 보면은 자, 기초 10개 있었죠. 플러스 매입된 거 몇 개? 매입된 거 50개. 자, 거기다 마이너스 장부에 딱 보니까 입출고를 다 기록한다고 그랬죠. 나간 거, 판매된 걸 갖다 살핍니다. 살펴봤더니 40개가 판매됐어요. 판매된 거 40개. 이만큼 있다가 판매된 거 빼버리면 나머지 뭡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죠? 기말. 자, 요 식에 의하면 기말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20개가 돼야 돼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자, 계속기록법하에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창고에는 15개가 있고 5개는 없어진 거예요. 감모. 근데 이런 식에 의해서 입고 기록 다 했죠? 출고 기록, 판매된 거 빼버리면 기말이 20개 이렇게 돼버립니다. 20개가 아니죠. 지금 15개죠. 자, 따라서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감모 손실만큼 감모 5개 있었죠? 감모 손실 5개만큼 기말이 과대계상돼요. 기말 재고가 15개가 아니라 20개로 이렇게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실지재고법.
자, 실질재고법은 입고 기록만 합니다. 들어온 거. 판매됐을 때 출고죠. 몇 개가 판매됐다라는 기록을 안 해요. 입고 기록만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된 걸 모르죠. 몇 개인지. 그리고 나서 기말에 창고에 가서 기말에 창고에 몇 개가 있지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 자체가 얘랑 좀 달라집니다. 기초 10개 있었죠. 플러스 매입된 거 50개죠. 입고 기록을 한다고 그랬죠. 50개. 출고 기록은 안 합니다. 판매를 몰라요. 단지 창고에 가서 몇 개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말 마이너스 창고에 있는 거 몇 개인가 봤더니 몇 개? 15개가 있어요. 15개. 그럼 나머지는 뭐다? 판매된 거예요. 판매. 이 식에 의하면 판매된 게 몇 개입니까? 45개가 되죠? 45개. 자, 따라서 자, 이런 실질재고법은 또 문제점이 뭡니까? 감모 손실 5개만큼 이번엔 뭐가 과대 계상됩니까? 판매된 수량이 과대 계상되는 거예요, 지금. 판매된 건 지금 40개인데 감모 수량 5개만큼 판매가 45개로 기록이 된다. 그죠? 판매분이 과대. 자, 이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 이런 얘기고.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은 혼합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혼합법 얘기. 어쨌든 회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으로 갈 것인지 실질재고법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자, 혼합법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짬뽕 시켜버릴게요. 자, 짬뽕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입출고 모두를 기록합니다. 입출고 모두 기록. 그 다음에 기말에 창고에 가서 또 들여다봐요. 창고. 기말 어디 갔어요? 기말 창고. 기말 창고 수량조사. 이걸 짬뽕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초 10개 플러스 매입된 거 50개. 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장부에 기록된 판매 40개와 창고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기말이 15개다. 나머지는 감모 손실이다. 감모 5개. 자, 이런 식으로 짬뽕을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어쨌든 회사는 이러한 방법 중에 선택을 해서 수량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 다음 중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평균법, 2번 선입선출법, 3번 후입선출법, 4번 계속기록법 이렇게 나와요. 계속기록법은 뭡니까?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니라 뭐다?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쉽게 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또 시험을 냅니다. 자, 그것도 좀 봐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원가의 구성.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